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두 번째 논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강좌는 도덕의 계보학에서 19번째 강좌인데요. 서문이 4개니까 서문을 빼면은 15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도가 독일 가기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도서관에서 15년 전에 복사를 했던 이 책을 거의 손에서 놓은 적이 없고요. 15년 동안 뭐 들고 다녔다 이건 아니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을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논문 쯔바이트 앞 한들롱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거기에는 슐트, 쌍따옴표하고 슐트, 두 번째 단어가 또 쌍따옴표하고 슐레이테스 게비센, 그 다음에 운트페얼반테스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제2 논문의 독일어 앞에 나와 있는 제목인데요. 정말 이 강좌를 하기 전에 예도는 예비 강좌로 또 이걸 뭐 10개를 만들 수도 있고 5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특히 락강과 연결하여, 그죠? 정말 하이데거의 양심의 개념과 비유해서도 강좌를 또 열 수 있고요. 정말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예도의 창조적인 사유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두 번째 논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철학적 코멘타리를 달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예도는 너무 감사하고요. 죄라는 개념, 그죠? 슐트, 그 다음에 슐레이테스게비센, 나쁜 양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이 논문의 주제가 되고, 게네알로기 데얼 모랄, 도덕의 계보학에, 그죠? 주제가 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죠, 그죠? 정말 원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논문도 첫 번째 예도 이외에는 시도한 자도 없고요. 이런 1차 자료를 정말 독일어를 읽어가면서 당분간 또 이 논문을 다 끝낼 수 있겠죠, 우리가, 그죠? 여기에서 들레즈와 푸코는 거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르케올로지, 그러니까 미셸 푸코의 고고학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들레즈의 렁띠 웨디페이에서 프로이트를 까면서 도덕의 계보학을 자기 자신의 프로이트의 가족 중심적인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까고 들레즈가 욕망의 기계를 보다 더 사회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도덕의 계보학에 이 논문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 야, 여러분, 이 두 개만 해도 엄청나게 또 긴 강좌를 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미셸 푸코 강좌에 예도에서 푸코 팬들이 또 좀 들어와서 푸코 강좌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거의 다 이야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5분 강좌 몇 개 듣고 질문하고 이러는데, 예도의 철학적 사유의 깊이와 넓이를 보시려면 최소한 니체와 하이데거 그리고 무수한 강좌들을 좀 들어보고 질문을 하시는 게 예의가 아닐까,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강좌도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두 번째 논문.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제도가 볼 때 한 20개가 강좌를 하면은 이 논문이 또 끝날 것 같은데, 엄청나게 깊이 있는 그런 통찰들이 여러분들에게 학위 논문 수십 개를 쓸 수 있는 통찰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이 강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강좌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도 TV를 사랑해 주시고, 그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은 뭐 안 하는 사람은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를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예도로부터 많은 사유의 통찰을 얻어 가시는 분들은 예도TV에 꼭 후원을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벅차. 여러분 한번 봐봐. 이 양심과 죄, 인류 역사가 종교를 통하여 정당화해왔던 이 양심과 죄의 개념, 여러분. 벌써 기독교 냄새가 나잖아. 니체 이후로, 그게 니체는 죄란 개념을 정신분석해버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해방을 줬어요. 지가 예수도 아니면서, 그죠? 해방을 시켜버렸어, 시민들에게. 그런데 이 양심의 개념은 하이데거한테서 뭐예요? 본래적 실존을 통하여 물을 보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의 엔틀리히카이트, 마지막 유한성을 보고 니히티히카이트, 무성을, 물을 보고 되돌아오면서 자기의 실존에서 느끼는 그 양심의 소리, 본래성, 아이겐틀리히카이트에서 연결되는 그 본래성의 양심의 소리는 하이데거의 어떤 독특한 양심의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니체는 이것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락강보다 일찍, 프로이트보다 일찍 이 양심의 개념이 국가의 대타자가, 그죠? 대타자란 개념은 없어요. 국가의 대타자가 락강적으로 말하면 길들이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대타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은 종교고 국가의 법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상징계의 주인으로서의 대타자. 그들에 의해서 내면으로, 개인이 내면으로 억압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 야, 여러분, 이런 이 프로이트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에 들어있다고. 이걸 어떻게 파헤칠 겁니까, 여러분? 정신분석학이 안 나왔다면 니체는 아마 오해의 소산으로서, 오해의 철학자로서 남고 그냥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신분석학이 니체의 사유를 서포트하고 있다는 거는요, 오늘날 정말 니체의 관점에서는, 니체는 정신분석학 때문에 더 떠버리는 거야, 니체. 그게 이 논문에서는 1논문과 다른, 또 다른 통찰을 통하여 이런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들의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각인되면서, 그죠? 인간을 억압하고, 이 대타자인 국가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오용하고, 그죠? 사용해 왔는지. 정말. 그리고 제2 논문 12절에서는 니체의 존재론이 나와요, 여러분. 야,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예도가 아마 막 피를 토할 겁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비교하면서, 그죠? 예도가 또 이야기하겠죠, 그죠? 엄청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지만은 어쨌든 1차 자료를, 그죠?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죠? 오늘도 제2 논문을 어디까지 끝낼지 모르겠지만은 니체의 문체를 따라서 어떤 말을 하면서 니체가 이러한 죄의 개념, 그 다음에 또 나쁜 양심의 개념, 이 양심의 가책이지 뭐 나쁜 양심이 뭐겠어. 게비센스 비세예요, 독일어로. 슐레이테스 게비세는 게비센스 비스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이런 개념들이 칸트는 도덕과 연결하여서 도덕과 인륜을 개인의 어떤 그러한 자율과 연결시켰다면 니체는 여기를 정신부석해버려. 여러분 그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야 정말 칸트도 알아야.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은 이미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을 예도가 8개나 해놨잖아요. 여러분 예도의 강좌 정도면요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에서 빗나간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1차 자료 강좌에서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의 사유는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기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소가 막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냥 니체는 니체로 익힐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락강, 프로이트보다는 락강적 어떤 그 가족 중심의 어떤 그러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잖아. 들레즈가 그죠? 렁띠 웨디페에서. 그러니까 이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들레즈는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원문이 그대로 막 직직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니까. 들레즈 전공자는 속아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속아 웃을 일이. 그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혼자 다 한다? 아이고, 불어와 독일어를 다 독파하면서 1차 자료를 다 알고 정신분석학까지 안다? 아이고, 이런 오만은 오늘날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도 하나의 해석이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잘 분별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누가 고전을 고전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는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겠죠. 강좌 시작합니다. Eintier heranzüchten, das Versprechen darf 이렇게 시작합니다. 약속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동물을 사육한다는 것. 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해 니체가.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을 사육한다는 것. 직역하면은 약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동물을 사육한다는 것.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수준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저 역설적인 과제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떤 과제? 어떤 과제인가 하면 자연이 인간과 연결하여 자연이 스스로에게 세웠던 바로 그 역설적 과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해가 돼? 정말 엄청난 주제로 시작하죠, 그죠? 자연이 인간과 더불어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과 연결하여 인간과 연관하여 스스로에게 세웠던 과제, 그 과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계속 나갑니다. 약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을 사육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래적 문제가 아닌가? 야, 여러분.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글을, 그죠? 프로이트가 나오기 전에, 락강이 나오기 전에,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문으로 읽는다는 거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이 문제, 인간의 문제, 그죠? 이 문제가 높은 정도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반대로 작용하는 힘, 곧 망각할 수 있는 힘. 그게 지금 정반대로 작용한다는 건 뭐야? 요걸 잡아내야 된다고. 정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망각할 수 있으면 페얼게슬리히카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망각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니체가 지금 대비시키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약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인간이에요. 이게 약속을 한다는 거는 기억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기억을 각인시킴으로써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망각은 반작용으로서 반대의 힘으로서 인간에게 또 중요하다는 거야. 야, 여러분, 이런 망각한다라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한 건지를 이야기한 거는 정말 니체가 같은 이런 대가들이 그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니체를 따라서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각할 수 있음의 힘, 정반대로 작동하는 이 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힘의 가치의 진가를 인정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높은 정도로 해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것처럼 보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지경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망각하는 것, 이 망각하는 것의 진가를 인정하는 인간에게는 이 문제, 곧 약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동물을 사육하는 이 인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다라는 것, 높은 정도로, 그건 매우 놀라운 일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요 두 개의 개념을 잡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표면적인 신앙과 같이 단순하게 비스 이네르티아이, 라틴어를 썼어요. 타성력과 같은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그냥 잊혀졌다, 수동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하여 자기의 힘이 작동해서 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성력에 의하여 망각됨, 이런 뜻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단순하게 니체를 따라갑니다. 망각에 대한 정신분석이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그것은 차라리 표면적인 신앙과 같은 단순한 타성력과 같은 게 아니야. 차라리 그것은 능동적인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글을 이렇게 읽어 나가야 돼. 능동적인 거고, 그 다음에 엄밀한 의미에서 긍정적인 억제의 능력인 거야. 능동적인 억제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억제의 능력이. 이해가 되죠? 뭐가? 망각이. 이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망각하는 억제의 능력에게로 의 탓으로 돌려질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바로 오직 우리 인간에 의하여 에얼랩트, 체험되고 에얼파렌, 경험되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진 것, 인간에 의하여, 우리 인간에 의하여 경험되고 체험되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진 것, 그것은 소화의 상태에서, 여러분 소화 알죠? 소화. 생식, 밥 먹으면 소화하잖아. 이 소화의 상태에서, 근데 사람들은 이 소화를 아인페얼질룽, 정신적 동화작용이라고 불러. 이해가 돼? 정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태를 소화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혼 안에서 동화시킨다는 거야. 정신적 동화. 그 소화의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 안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뭔 말이죠? 우리의 의식 안으로 다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린 죽어버려.
우리의 의식 안으로 뭐 보이는 게 다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특정한 대상만을 인간은 그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안으로. 그래서 망각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 인간을 오히려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망각의 조건.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음식물인 소위 아임페얼라이붕, 육체적 동화와 함께 일어나는 그 전체적으로 수천 배의 과정과 같은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 음식을 우리가 동화할 때도 우리는 그 동화를 선별해서 하는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식 안으로, 그죠? 수천 배의 육체적 동화를 할 때는 그 과정이 수천 배의 과정인 거야. 생물학적으로. 그죠? 그런 것만큼 정신의 과정도 소화를 할 때에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의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들은 잊어버리고 선별 선택해서 인간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음식물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섭취한 것만 소화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수천 배의 어떤 그러한 신진대사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정신화 과정을 할 때에 그가 체험하고 바깥에서 경험한 거를 전부 다 의식하지 않아. 이제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지금 그 얘기야. 이거는 바로 이런 사실은 바로 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억제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독일어로 해뭉스페얼메겐인데요. 해뭉이라고 하는 거는 억제란 뜻도 있지만 힘엔 브레이크를 잡답니다. 브레이크란 뜻이야. 이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특정 대상만을 받아들이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억제의 능력을 갖고 있다. 요 정도 논평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미 정신분석학적이야. 이미 망각을, 음식물을 섭취하는 육체적인 동화와 연결시키잖아, 니체가. 그죠? 여러분 이 제2 논문을 읽으면서 니체의 문화 정신 분석학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프로이트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이게 색깔이 달라, 능력이요.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놀랄 거예요. 프로이트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던 락강, 이 대타자의 능력이 어떻게 양심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들을 가지고 노는지,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하이데거랑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런 양심 개념은. 그죠? 해체해버려,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정도면 도입해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계속 따라갑니다. 의식의 문과 의식의 창을 일시적으로 닫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의식의 창을 일시적으로 닫죠? 맞죠? 아니, 의식을 계속하면 죽어버린다니까. 정신병자가 된다니까. 그게 우리는 의식의 창문을, 문과 창을 때때로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두 번째, von dem Raum und Kampf mit dem unsere Unterwelt von dienstbaren Organen für und gegeneinander arbeitet, behelligt bleiben. 자, 여러분 봅시다. 두 번째, 우리의
신체 기관들, 야, 여러분 이미 들레저 냄새가 또 막 날 겁니다, 여러분. 좀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체 기관의 하부 세계는, 그죠? 지하 세계는 서로에 대항하여, 서로에 찬성하여, 두 개 다가 나와요. 피얼 아이난들, 서로에 대해 찬성하여, 개겐 아이난들, 서로에 반대하여, 대항하여, 그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소음을 일으키고 투쟁을 해. 이 소음과 투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망각의 능력이라. 이해가 되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식의 창을 때로는 닫고, 이러한 신진대사의 기관의 오장육부의 하부 세계의 기관의 소음과 투쟁으로부터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때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살아요,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글을 왜 이래서, 여러분 봐봐, 글을 어떻게 이래 쓰는지 몰라요. 이 글 쓰기를 한번 보라고. Ein wenig Stille, 약간의 고요함. Ein wenig Tabula Rasa des Bewusstseins. 약간의 의식의 백지 상태. 야, 백지 상태를 갖고 예도가 어제 따로 강좌를 열었었는데 지워버렸어. 백지 상태가 나왔어. 타블라 라사. 존 로크가 인간 오성론에서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죠. 사실은 타블라 라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하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타블라 라사의 백지 상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와 다양한 파이돈과 다양한 대화록에서 나타나는데, 플라톤은 영혼을, 그죠? 영혼을 이데아의 세계에, 우리가 육신을 잊기 전에 영혼이 있었다 그래요. 영혼 선제설을 주장한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함께 영혼은 나오는데, 그 영혼은 덕과 연결되어야 돼.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런데 이것을, 이 플라톤의 영혼 선제설을 거부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이론들을 아비센나와, 중세의 아비센나라고 하는 신학자와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또 사용해. 이거는 하느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영혼의 교통, 인간의 영혼의 순수한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도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존 로크한테는, 우리 인간은 본유관념과, 존 로크의 인간 오성론을 예도가 또 안 해놨네, 그죠? 그걸 또 손을 대줘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오성론에서 본유관념을 이야기해. 본유관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관념. 그런데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없고, 단지 인간은 개별관념을 통하여, 그죠? 인간의 경험에 의하여, 감각적 경험에 의하여 이제 오성이 훈련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경험과 연관된 그러한 관념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타블라 라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관념, 본유관념의 백지 상태에서 우리는, 그래서 본유관념이 있다 그러면 백지 상태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이해가 되죠? 본유관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그 관념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의 전의에 의하여 어떤 게 있는 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이데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진리는 이미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한테서도. 물론
그걸 인식하는 자, 그 진리를 그 현존재의 거기에로부터 드러날 때 거기에서 변형되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진리가 현현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죠?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락강한테 이 타블라 라사가 어떻게 되겠어? 니체한테는 이 타블라 라사, 장자크 루소는 타블라 라사는 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거기에 새겨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영혼의 어떤 깨끗함, 그 교육을 통하여 올바로 인도될 수 있는 영혼의 장을 표현했다면 정신분석은 따로 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야, 타블라 라사만 갖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런데 니체는 타블라 라사를 어떻게 보느냐? 의식의 약간의 백지 상태.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잡념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너무나 많은 기억들을 통하여 복잡해진 대가리가, 그죠? 망각을 통하여 별ゲ스리히카이트, 망각할 수 있음을 통하여 잠시 휴식을 얻는 것. 그게 백지 상태. 이 니체의 타블라 라사예요, 여러분. 야, 정말 재미있죠. 계속 따라갑니다. 이로써 또다시 어떤 장소가 나타나는데, 새로운 것을 위한 장소, 곧 무엇보다도 보다 고귀한 기능과 기능을 위한 것, 그리고 레기렌, 지배와 통제를 위한 것, 프라우스 지엔, 예언, 앞서 봄을 위한 것. 앞서 본다는 거야. 우리가 미리 앞서 예견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앞서 규정하는 것, 포라우스 베스틴맨, 이런 것들을 위한 장소가 된다라는 거야. 뭐죠? 의식은 망각할 수 있음을 통하여 타블라 라사를 만들고, 그 타블라 라사의 공간은 또한 새로운 바깥의 데이터 자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가 또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망각의 운동이 없다면 인간은 불행한 존재인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 분열증과 그 다음에 편집증은 전부 다가 망각할 수 없음에서 나오는 질병들이에요, 여러분. 야, 이 정도까지 나갑니다, 니체가,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냥 문화분석가 이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나는 그게 의문이야,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대가인 거죠, 대가. 인류의 문화유산, 정신의 유산을 남겨놓은 대가들. 고전이에요, 고전. 클라시세스. 그죠? 그래서 이 의식의 타블라 라사는 망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새로운 것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상하고 고귀한 기능을 위한, 그 다음에 통제하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 예견하는 것, 앞서 규정하는 것을 위한 장소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 망각할 수 있음을 통해. 왜냐하면 우리의 유기체는 올리가르키슈 아인 게리히테트, 과도 정치 알죠? 우리의 유기체는 과도 정치를 펼치는, 과도주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야, 니체. 비유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망각은 이러한 유기체가 올바르게 새로운 것들을 우리의 의식의 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의 법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여러분, 요 몇 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배워,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야.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겠어?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다스 이스트,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여 진바와 같이 능동적인 망각할 수 있음의 유용성이에요. 맞죠? 망각의 유용성이야. 지금까지 설명한 니체의 이런 설명들은 전부 다 타블라 라사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데이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의 장을 새롭게 청소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야? 능동적인, 줄 치십시오. 금방 설명했던 이 내용은 능동적인 망각할 수 있음의 유용성이야, 여러분. 효용성,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효용성, 유용성, 누젠. 미셸 푸코의 용어가 또 생각나죠, 여러분? 또 다른 방식으로. 야, 효용성. 이 논문으로부터 다 나온 거야, 여러분. 오늘 또 예도는 참,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능동적인 뭐예요? 망각할 수 있음의 유용성인데, 요걸 또 설명합니다, 니체가. 자, 이건 또 뭔가 하면은, 이거는 티얼 베얼터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의 유용성이야. 어떤 문지기인가 하면은, 말하자면 문지기, 여러분 문을 지키는 자 있죠? 문지기의 유용성. 그런데 이 문지기의 유용성은 또 설명되어 있어. Auf Reiter halterin der Zierlichen Ordnungen, der Ruhe, der Etikette. 자, 잘 따라오십시오. 영혼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의 유용성. 줄 빡빡 치십시오. 영혼의 질서를 유지하게 해줘, 망각은. 그 다음, 쉼. 여러분, 휴식을 해야 되지. 휴식하고 쉰다라는 거. 휴식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유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티켓터. 예의 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의 유용성. 예의 범절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그 다음, 영혼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혼의 휴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별ゲ스리히카이, 쉼, 망각할 수 있음의 유용성, 효용성이라고, 여러분. 누젠이라고. 이야, 재밌죠? 이래 나가는 거라고. 이로써 즉각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건 좀 읽어드릴게. 인비페언 에스카인 글리크, 카인의 하이털카이트, 카인의 호프능, 카인은 슈톨츠, 카인의 게겐바르트 게벤 켄터 오네 페얼게슬리히카이트. 오네 페얼게스, 오네 뭐뭐하고 켄터, 가정법을 썼어요. 만약에 뭐뭐가 없다면 뭐뭐는 존재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썼다. 이해가 돼요? 자,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이 예견될 수 있다. 즉각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은 망각할 수 있음이 없다면, 망각 가능성이 없다면, 망각이 없다면 어떤 행복도, 어떤 명랑함도, 어떤 쾌활함도, 어떤 희망도, 어떤 자부심도, 어떤 현재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지가 즉각적으로 예견될 수 있다는 거야. 야,
여러분 재밌죠? 그러니까 망각은 바로 우리의 쾌활함, 우리의 행복함, 그 다음에 우리의 희망,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현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 이것을 사실은 또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문학가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또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괜히 대가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러한 해뭉스 아파라트, 뭐죠? 억제의 장치. 그게 뭐야? 망각할 수 있습니다. 억제의 장치, 망각할 수 있는 장치가 훼손되고, 그래서 고장나서 멈춰진 바로 그 인간은 디스페티컬 펠글라시안, 뭐죠? 소화불량자에게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고장난 사람. 이해가 되죠? 소화가 되려면 우리는 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억만 하면은 그건 정신병자가 된다니까, 여러분. 야, 이걸 통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편집증은 뭐야? 대가리 속에 돈만 떠올라요. 실제 이거는 또다시 지적이 이야기했던 거잖아. 우리에게는 그걸 잊어버렸다 그래도 어느 순간 우리의 무의식을 뚫고 다시 떠올라. 그래도 이게 환상임을 아는 자는, 환상임을 모르는 자랑 수준이 다르겠죠, 그죠? 환상을 가로질러 가야 돼, 우리는. 대면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이데올로기하고, 그죠? 그리고 단순히 소화불량자에게 비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런 망각할 수 있는 억제장치가 고장나서 멈춰진 인간은 아무것도 처리할 수가 없어. 직역하면 무만을 처리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여기서는 무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가 없어. 여기서는 그래 번역하는 게 나아요. 맞죠? 그래서 망각할 수 있어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바로 이 필연적으로 망각할 수 있는 동물, 그에게서 망각은 힘을 나타내며, 곧 그 힘은 강력한 건강의 형식을 주는데, 이 망각할 수 있는, 필연적으로 망각할 수 있는 이 동물은 이제 정반대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에게 훈련으로서 재배하고 기르고 사육해야만 했어. 정반대의 힘이 뭐죠? 망각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 인간은 또 기억하는 인간이 돼. 야, 여러분 재밌죠? 기억. 그 정반대의 게겐페얼메겐이 뭐냐? 그건 바로 게데히트니스입니다. 다스 게데히트니스. 게데히트니스는 머릿속에 뭔가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야. 안에 대가리 속에 기억, 그 능력, 기억을 이제 봅시다. 이 게데히트니스의 도움으로써 망각할 수 있음은 어떤 사례에 있어서는 바로 망각이라는 것은 기억의 도움으로 아우스게행트비얼트, 창자가 바깥으로 빼내서 걸려지듯이 뭔가가 아우스게행트 떼어내어져서 드러내지는 거야. 맞죠? 망각은 그때 잠시 드러내지는 거야. 뭐가?
기억이 들어오면, 게제히트니스가 들어오면 페얼게슬리히카이트는 잠시 바깥으로 드러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가 봅시다. 니체가 지금 피얼디 펠로 넴니히타스 이렇게 해갖고 부연 설명을 해놨어. 자, 뭐라고 했는가? 약속되어야만 하는 그 경우에, 맞죠?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만 하는 경우에는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망각하면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기억이 중요할 때가 있어. 근데 기억이 과도해져서 그 기억이 대가리 속에 각인되면 거의 그 사람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해가 되죠. 어떤 것에 대하여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런 물건을 하나씩 있죠. 예도는 이렇게 산책하다가요, 웬 할머니들이 성서를 들고 있는 걸 보면, 그 성서를 들고 있는 성경책 다 떨어진 이런 거, 특히 할매들이 읽는 거 보면은, 권사님들이나, 예도는 엄마가 딱 생각이 나.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각인된 게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어떤 물건에 각인된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런 정신병적인 신경증적인 게 오늘날, 뭐에도 또 나와 있어. 예도가 미학 강좌에도 했잖아. 너무 나가는 거지, 그죠?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따라서 이 약속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이 중요해졌잖아, 그죠? 따라서 어떤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한번 새겨 넣어진 인상이 수동적으로 다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벗어날 수 없는 것, 다시 그것만이 뭐죠? 그것만이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 독일어로 독특하게 써놨어.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기억한다라는 걸 니체가 설명했어. 그런데 기억한다라는 거는 좀 미트 카이네스 벡스 플러스 아인 파시비셰스 니트 위더 로스 베얼덴 켄넨, 이걸 한 단어로 명사로 묶어버렸고, 그 다음에 데스 아인말 아인 게리히트텐 아인 두룩스, 그래서 명사구가 구예요. 지금 예도가 읽는 게 다가 명사구야. 알았어요? 이게 뭐 관계대명사 아니야. 명사구라고 독일어에서. 자,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억을 말했는데, 이 기억이라는 거는 어떤 인상이 한번 대가리 속에, 너무 재밌겠죠. 잠깐 예도가 가방을 벗고 강좌에 또 심취하기 위하여, 자, 한번 머릿속에 새겨 넣어진 인상이 있죠, 그죠? 그 인상이 수동적으로 다시 수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인상이 벗어나서 이탈할 수 없음, 이런 것만의 뜻이 아니라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또 뭐가 아닌가 하면은 인게스티온 온 einem einmal verwendeten Wort. 자, 사람들이 다시 처리하지 못하는 한번 저당 잡혀진 약속이 있어. 말이 있다고 합시다. 약속이지 뭐. 여러분들이 뭔가를 저당 잡힐 때 말을 하잖아. 그러게 한번 저당 잡혀진 그 말에 있어서의 소화불량과 같은 그런 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처리하지 못했어. 그죠? 어떤 것들을
사람이 어떤 것들을 다시 처리하지 못해. 그래서 한번 저당 잡혀진 말에서 나타나는 소화불량과 같은 게 기억이 아니라, 그럼 뭐냐? 니체의 설명을 따라오십시오. 존던, 뭐가 기억인가 하면은, 존던 ein aktives nicht wieder loswerden wollen, ein Volt und Voltwollen des einmal gewollten, ein eigentliches Gedächtnis des Willens. 줄 빡빡 치십시오. 요 부분을. 뭐를 수동적으로 인상이 벗어나지 않는 거, 이게 기억이 아니라고. 이게 초점이야. 그럼 뭐냐? 능동적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기억은 뭐냐?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다시 벗어나거나 이탈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의지야. 능동적 의지야. 어떤 것이 인상이 있으면 그 인상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망각이겠죠. 뭔가를 벗어나려고, 그 인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뭐야? 그거는 기억이겠죠. 요건 이해가 됐죠. 그런데 수동적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음이 아니라, 니체의 기억의 개념은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다시 이탈하려고 하지 않음이요. 두 번째는 한번 의욕된 것을 계속해서 의욕하고자 하는 거야. 줄 빡빡 치셔요. 번역이 그래 되어 있는지 몰라. 한번 의욕된 것을 폴트볼렌, 계속해서 의욕하려고 하는 거. 이게 기억이에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적이죠. 용어들이 다가. 그리고 의지의 본래적 기억이야. 이해가 됐어요? 다시 설명한 거야. Ein eigentliches Gedächtnis des Willens. 의지의 본래적 기억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이제 여기에 문화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읽을 때 그냥 뭐 퍽퍽 넘어가고, 정신분석학 모르면 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만 확실한 거는, 들레즈가 프로이트를 깨고, 들레즈와 과타리가 그걸 깨고 사회 분석으로 나가면서 더 넓은 관점에서 반프로이트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자기의 렁띠 외뒷배를 쓸 수 있었던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재미있는 걸 하고 있었지? 이 원문으로 읽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근원적인 내가 하고자 함, 내가 행동할 것이다, 이런 의욕, 이런 근원적인 원초적인 의욕이 있고, 두 번째, 이런 의지를 본래적으로 폭발시켜, 의지를 행동으로 폭발시키는 것, 이 두 개 사이에는 이게 중요한 거야. unbedenklich, 주저하지 않고 어떤 세계가 놓여지게 돼. 얘도 설명합니다. 내가 의욕한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의욕이 있어. 두 번째는 이런 의욕이 행동으로 나타나. 그래서 그 의욕이 폭발해. 이 두 개 사이에 중간에 어떤 세계가 놓여져. 이해가 돼요? 어떤 세계가 놓여지는가 하면은 바로 새로운 낯선 사물, 그리고 새로운 낯선 정황, 세 번째는 새로운 낯선 의지의 행위에, 이런 새로운 것들의 세계가 이 양자 사이에 놓여지게 되는 거야.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긴 의지의 사슬이, 여러분 마치 들레지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긴 의지의 사슬이 뭐야? 건너뛰는 일이 없이 이런 의지의 사슬 가운데에는 바로 이런 새롭고 낯선 사물과 움슈텐더 정황과 그 다음에 새로운 낯선 그러한 의지의 행위들이 이 사이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니체가 분석해 갖고 세계로 분석해서 지금 그 안에다가 정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걸까? 자, 여기에서는 질문을 하면서 끝냅니다. 어떻게 하여 인간은 이런 정도로 미래를 앞서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간은 비로소 어떻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워야만 했던가? 뭘 배워요? 첫 번째, 필연적인 사건과 우연적인 사건을 분리해. 두 번째, 인과적으로 생각해. 칸트의 영향이 있죠, 여러분. 그 시대에 물리학의 영향이 있어요. 인과적으로 사유를 내. 그리고 세 번째, 멀리에 있는 것을 현재 나타나는 것처럼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멀리에 있는 것을 폴백 내면 선취해 앞서 붙잡아. 그리고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목적에 대한 수단인지를 확실하게 정해. 그리고 계산해. 그리고 나서 그 계산을 베르시는 캔넨 마지막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런 방식을 배워야만 했어, 인간은. 이해가 되죠? 야, 정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를 자기 방식대로 관리하고 미래를 자기의 뜻대로 앞서 마음대로 verfügen 사용하고 미래에 대하여 직역하면 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어떤 사태를 분리시켜서 필연성과 우연성을 나누고 인과적으로 사유하고 그 사건을 나누어서 해석하고 거기에다 자기의 어떤 분석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해석해 왔다라는 거예요. 맞죠? 인간은 그것을 배워야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문화라고 이게. 계속 나갑니다. 이를 위하여 마지막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여 인간 자신은 우선 무엇보다 우선 포에르스트 베레셴바르 계산할 수 있고 레겔 메시히 규칙적이고 notwendig 개볼된 자인 필연적인 적으로 되어야만 했던가. 맞죠? 계산할 수 있고 규칙적이 되고 필연적이 되어야만 했던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또한 그 자신의 표상을 위하여 곧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약속하는 자가 그것을 행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결국 미래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좋음을 말할 수 있기 위하여. 맞죠? 미래에 우리는 어떤 우리 자신에게 미래도 우리 자신이 미래도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내일도 미래예요. 그 미래에 우리는 굿자겐 좋음을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계산될 수 있고 문화적으로 규칙적이 되고 우연한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베르셴바르. 인간이 요럴 때는 요렇게 행동한다. 인간은 요럴 때는 요렇게 된다. 요런 것들은 다 인간이 이 세계와 인간관계에 확률을 집어넣어서 원인과 결과를 집어넣어서 추론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매우 중요한 거야. 확률적으로. 이런 계산은 결국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면서 인간을 통제하는 기술이 되었고, 종교는 인륜, 지터, 인륜과 모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이 인간을 계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비참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도 사실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인륜이라고 하는 거, 윤리라고 하는 그 도덕을 갖고 종교와 국가의 대타자가 인간을 니네들은 요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했다. 우연한 인간의 자연 상태에 필연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해석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 그죠? 이 엄청난 원문을. 그래서 인간은 이런 문화적으로 세련된 현대인일수록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존재, 예측 가능한 존재예요. 필연적인 존재.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미래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장밋빛 긍정 좋음을 말하기 위하여 인간은 또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종교적 힘, 사회의 문화적 힘으로서 나타나는 지틀리가이트 인륜성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윤리는 결국 인간의 행위를 결과와 원인으로 두고 인과적 사유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계산할 수 있는 동물로 사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야, 여러분, 이게 바로 니체의 진단의 출발점이에요. 너무 재미있겠죠, 내일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시간부터. 이게 바로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이야.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는 이 논문이 더 촘촘해요, 여러분. 푸코의 어두운 타자의 빈 영역을 느낄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 논문에서 들레즈의 그 욕망기계의 염세주의적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모든 사회학은 순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락강과 들레즈는 락강과 지적은 뒷북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 논문 한 권만으로도 이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만 갖고도요, 니체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인류 문화 역사에 기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참 행운하죠, 니체는. 철학자로서는 행운하.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불행한 자본주의적 인간들이 볼 때는 불행한 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엄청나게 소중한 그런 강좌를 시작했는데요. 예도는 너무 기쁘고 당분간 이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추스!